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사 과목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다종고등학교 교사 여운정입니다. 자, 먼저 이번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에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사의 비중이 다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이제 6문제가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올해는 동아시아사를 기준으로는 이제 4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제 2023학년도 작년 이제에 쳤었던 수능이죠. 여기는 지금 서아시아 인도사가 세 문항이 나왔는데 이제 이 경향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계속해서 5문항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킬러 문항으로 작용하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서아시아 인도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원래 내문항 정도가 이제 예년에 출제되었던 유럽 아메리카사 4단원이죠. 이단 이제 이 파트에서 작년부터 이제 6문제씩 좀 더 이제 그 분량이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대부분이 이 유럽 아메리카사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준킬러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사는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2문제, 작년에는 2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4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세계는 이제 분량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제 1등급 컷은 이제 5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점 기준으로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이제 1등급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등급도 이제 3점짜리 한 문제 이상 틀리면은 이제 어렵게 2등급 나오기 어렵게 된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등급 만점을 맞더라도 이제 백분위는 98 정도로 다른 이제 과목들에 비하면은 다소 이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이랑 비교하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다소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평균 같은 걸 보면은 지금 28.6점으로 그 이전까지 9월 모평, 6월 모평, 수능 등을 이제 다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높은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문항을 배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준킬러 정도 되는 문항을 한두 문제 넣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학습을 이제 완벽하게 내용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항별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EBS 기준으로 난이도,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이제 문항 상위 15개 문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수능을 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이 16번이었는데요.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통영 정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통영 정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만든 제정의 부속물처럼 설명되는 이제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영 정부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은 이제 60%를 넘지 않는 선인 59.1% 정도가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년 평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엄청난 킬러 문항, 예를 들어서 이제 70% 오답률 70%를 넘는 그런 엄청난 킬러 문항은 별로 존재를 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준 킬러 정도 되는 이제 그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4단원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워했던 문항을 보면은요, 이제 영국의 인도 지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지문에서 말을 빙빙 돌려서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제 요 파트 역시 동유럽의 이제 당시 어느 나라가 이렇게 붕괴하고 있었지라는 점을 좀 더 확실히 알아둬야지 이 오답률 반 정도를 이제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의 문항은 사실 되게 평이한 문항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난이도 상위 15개 문항의 위치를 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먼저 이번 수능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아마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야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서 이 세계사 과목을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수능은요, 평균이 28.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예년 수능에 비해서 다소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다소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등급 컷이 50점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65, 100분이 이제 98로 완벽한 지문 이해, 즉 지문은 흘리지 말고 이제 단 한 글자도 흘리지 말고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겠다라고 하는 점, 이제 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시험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능부터 이제 인도 서아시아사 파트가 줄고 이제 서양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수능부터 이제 킬러 문항이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런 지침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생소함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생소함으로 따지면은 가장 원탑인 파트가 이 인도 서아시아인데요. 인도 서아시아사 파트가 이제 지금 이제 예년에 혹은 3모, 6모, 9모 문제들을 보면은요.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그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되면은 지금 이제 오답률이 막 70%가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킬러 문항 배제 지침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덜 생소하지만 이제 동아시아 쪽만큼 이제 친숙하지는 않은 이쪽 서양사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킬러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고난이도 문항이 이제 3단원에서 출제되다가 이제 4단원에서 출제되는 경향, 지금 위와 같은 경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나온 통령정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개념 이해를 원하는 요런 이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서양사, 그러니까 사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의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로 간다면은 황제권과 교황권이 대립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삼혁명, 그러니까 영국 이제 명예혁명, 이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가는 그 이제 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이제 18세기엔 어떻게 됐고, 19세기엔 어떻게 됐고, 이제 독일이 이제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이제 프러시아가 전쟁을 해갖고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로코에서 어떻게 대립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사건이 인과 관계로 교차가 되는, 사건 자체는 시대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요것이 인과 관계로 교차되는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손해를 안 보고 1등급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고난이도 문항 6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6번 문항부터 가볼 텐데요. 16번 문항은 이제 오답률이 59.1%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이제 꼽히던 문항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CAS는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초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왜 등장하냐면 아마 사료로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데 등장을 할 텐데,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책을 쓴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CAS를 비롯한 일단의 정치가들이 이탈리아 원정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군. 자, 이탈리아 원정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군 누굴까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자,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변을 일으켰다.
이 정변은 이제 나폴레옹이 일으킨 이제 브리메르 쿠데타고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마저 봅시다. 파리 각지에 병력이 배치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5명의 총재 중 3명이 스스로 물러났고 사임을 거부한 2명은 감금되었다. 그래서 이제 총재 정부 즉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로 이제 국민공회가 해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었었는데 이 총재 정부도 거듭된 쿠데타 속에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쿠데타로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날 이 정변 쿠데타의 주도자들은 의회에서 이제 근위대를 동원하여 반대파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곧 이어서 이제 CAS 등은 반대파 의원들을 자코뱅으로 규정하여 축출하였다. 자코뱅 뭐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국민공회 시기에 정권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단두대로 막 이렇게 처형하고 이제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로베스피에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최고 가격제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페이양파라든지 지롱드파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 혁명재판소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 단두대로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공포 정치를 편 것으로 유명한 자코뱅이죠. 그래서 이 너희들은 자코뱅이야 하면서 이렇게 축출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착수를 하였다. 새로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제, 소유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담은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새로운 정부는 바로 이제 통령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령 정부. 통령 정부에는 여러 명의 통령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다른 통령들을 제치고서 절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이 통령 정부도 마지막에는 엎어버리고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가 되어 제1 제정이 되는 이제 이러한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죠. 제1 제정.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령정부 수립은요 1799년이고요 제1 제정 수립은 1804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요. 요것 때문에 붕괴되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정권은 제2 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은 1870년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요 시기보다 훨씬 뒤의 일이죠. 그래서 아니게 됩니다. 2번 선택지입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 이제 파리 꼬민을 진압하였다. 제2 제정의 붕괴된 바로 직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70년이죠. 이 제정이 붕괴된 직후에, 즉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지금 스당에서 프로이센군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나폴레옹 3세죠. 나폴레옹 3세를 축출해버리고서 바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 3공화정입니다. 역시 이제 1870년의 일이기 때문에 요것은 또 한참 뒤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교육제도를 개혁을 하죠. 누가? 이제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 교육제도를 개혁을 하고 국민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이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은 뭐 리세를 설치한다든지 그랑제골을 사관학교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투표를 하였다. 뭘 위한 국민투표였죠? 이제 통령정부에서 내가 통령해서 황제로 올라가기 위한 국민투표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랬고요. 이제 지금 가장 많은 오답이 집중된 4번 선택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한 거는요 1806년의 일입니다. 1806년의 일이라는 것은 곧 제1 제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영국과 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대륙 봉쇄령을 때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선거제의 토대를 준 입헌군주제를 시행하였다. 자,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요, 이 입헌군주제가 시행되었던 것은 1791년에 이제 수립된 입법의회 때의 일입니다. 입법의회 때의 일인데 이것이 1791년입니다. 이제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입법의회가 이제 입헌군주제를 시행을 하다가 이제 뭐 바렌느 배신 사건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왕이 폐위를 당하고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공회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역시 훨씬 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혁명 같이 스토리가 있는 이제 사건의 경우는 모든 구간을 아주 세세하게 조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선택지에서 교육제도 개혁 뭘 했지? 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지. 왜 실시하였지? 황제가 되려고 이제 나폴레옹이 실시를 하였지. 이제 이렇게 바로 맞출 수가 있어야지 이제 조금 손해를 안 보는 이 수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문항인 이제 18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항은 오답률 57% 정도가 되었네요. 밑줄 친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국왕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이곳. 자, 어느 나라의 국왕이 황제의 자격으로 이제 어떤 곳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것이며 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모리셔스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인도양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제도입니다.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모리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페르시아만을 장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뭐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같은 지명들을 보고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바로 영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종단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일대에서 저기 러시아와 이제 이권 다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이제 네덜란드와의 보호 전쟁에 거쳐가지고 남아프리카의 이제 지배를 확실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수에즈 운하를 이제 보유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집트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다?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이곳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곳, 즉 영국 국왕이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를 한다. 자, 우리 인도 통치 개선법 이제 세포이 항쟁 이후에 인도 통치 개선법 으로 인해서 1858년이죠. 인도 통치 개선법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제 인도의 모굴 제국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인도의 황제를 영국 왕이 당시엔 여왕이었죠. 영국 여왕이 겸임하게 한 이제 해가 바로 1877년, 즉 이제 영국 이제 군주의 이제 인도 황제 겸임 한 해가 187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통치 개선법, 그 다음에 영국 군주가 인도의 황제를 겸임하게 되어서 이제 영국도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도에 대한 설명, 즉 인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이산들 완화 전투가 벌어졌다. 이산들 완화 전투는요, 이제 이것은 남서아프리카, 정확히는 그냥 남아프리카라고 할게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줄루족과
함께 이제 싸웠던 겁니다. 영국군과 이제 줄루족이 대립을 했던 전투가 이산들 완화 전투였고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영국군이 이제 정말 이 창과 방패밖에 들지 않은 줄루족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패배를 당했던 전투가 바로 이산들 완화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남아프리카니까 인도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레로족의 봉기가 진압되었다. 요것은 이제 주체가 영국 주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주체가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있었던 이제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그 독일이 지배했던 나미비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요 동네에서 이제 헤레로족이라는 원주민들이 봉기를 했는데, 요것을 정말 인종 학살 정도로 인종 이제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식민지 정책이었죠. 어쨌든 요것도 아프리카니까 아니게 되겠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카자르 왕조 어디서 있었던 왕조냐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즉 이제 이란 일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것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개혁은 이제 요거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 군주가 인도 황제로 즉위한 것보다 훨씬 전인 30년 정도 전인 1850년대 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자, 람모한 로이가 종교 운동을 이끌었다. 자, 람모한 로이는 이제 인도의 개혁가, 종교 이제 개혁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개혁을 했냐면은 이른바 브라모 사마지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일단 인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모 사마지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브라모 사마지는 브라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브라만교의 체계,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가 인도 사회를 굉장히 극심하게 억압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본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인도 내부에서 즉 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순장을 하는 이제 사티라는 풍습을 이제 없앤다든가 뭐 이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람모한 로이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람모한 로이를 보고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인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봅시다. 이곳에 이제 가장 많은 오답이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많은 오답이 집중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집트라든가 이제 페르시아만 같은 이 지명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또 이 이산들 완화 전투는 그렇게 많이 안 찍은 것 같네요. 일단 봅시다. 아라비 파샤가 주도하는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아라비 파샤는 이제 이집트의 이제 그 혁명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1881년에 이집트 얘기고요. 1881년에 이제 영국에 대항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이제 이 혁명을 이제 진압을 하고서 이집트를 보호국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 대한 얘기니까 5번도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수에즈 있네, 이집트 있네, 페르시아 있네 하면서 이제 1번, 이제 뭐 3번, 5번 이렇게 찍었다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즉 문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묻는 주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묻는 주어와 이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이제 주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52% 정도의 오답률을 보였네요. 19번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새로운 서기장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서기장이 당선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책과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였다. 그럼 브레즈네프 시대는 어땠길래? 자, 브레즈네프는 이제 지금 WTO 회원국, 그러니까 동유럽 일대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한 간섭 정책을 펴면서 이제 소련 말을 안 들으면은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하고,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지금 거리를 두겠다.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뜻이죠. 이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에 대한 소련의 지원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자 각국 반체제 세력, 자 한번 문장을 잘 봅시다.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소련의 지원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는 각국 반체제 세력, 이 각국 반체제 세력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요 사람들에 대해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개혁의 요구와 민족주의의 열기가 거세지면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혁명의 파도에 휩쓸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혁명의 파도에 휩쓸렸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혁명의 파도에, 이제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 혁명의 파도에 휩쓸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약 50년을 지탱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낡고 썩었고 부패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한 거죠? 바로 고르바초프.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서기장이 바로 이제 고르바초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르바초프는 뭐 했었죠?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입니다. 개혁과 개방을 왜 했죠? 지금 50년 동안, 혹은 이제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관료들이 일 안 하고, 사람들은 알코올에 쩔었고,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제 소련의 비효율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 소련을 다시 살려나가자라고 추진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대차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소련은 해체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원래의 시도는 그랬다. 따라서 지금 소련 개혁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다른 동네에는 신경을 못 쓰겠다.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바로 고르바초프가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부정한 이제 것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요. 이제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에서 이 사회주의 이제 국가들이 역시 이제 해체의 수순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면서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헝가리라든지 아니면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뭐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여러 동유럽 국가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해서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오답률이 높은 선지였는데, 요것은 지금 선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이유입니다. 선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틀린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한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한 거는요, 원래 오스트리아 이제 헝가리 제국 밑에 있다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독립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918년, 즉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이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패배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 이제 선지가 이게 왜 답이 아니죠? 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즉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권, 최소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붕괴했다가 돼야 됩니다. 혹은 해체되었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붕괴나 해체 같은 경우는 1990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선지에서 정말 한 단어 차이지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요구되는 것이 요 문항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지 잘 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1번은 아니게 되겠고요. 2번 헝가리에 다당제가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은 보통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공산당 이제 혼자서 이 정치를 전부 다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89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당제 체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도 선거에서 이제 나가서 대차게 이제 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 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헝가리에서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여러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956년에 이제 헝가리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소련으로부터 진압을 아주 심하게 당해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차 있었기도 했었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헝가리의 다당제가 도입되고 헝가리의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89년의 1,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봅시다. 마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사실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이랑 이어지는 일이죠. 1919년에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이제 카이저가 다스리던 제2제국이 붕괴를 한 다음에 이제 공화국이 수립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이 언제까지 가냐? 1933년까지 가죠. 19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히틀러가 이제 수권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한테 권력을 몰아넣고 마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폐기를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 나라를 제3제국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봅시다. 밀리 브란트죠. 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밀리 브란트는 이제 서독의 수상이었고요. 이 동방정책이란 거는 이제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권과 어느 정도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밀리 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한 196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8년에는 이제 전 유럽의 68혁명이라는 거대한 이제 사상적 변화의 물결이 닥쳤기 때문에 이제 밀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알았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밀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이제 1970년에 이어지는 이른바 네탕트 냉전이 완화되고 이제 미국과 소련 혹은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에도 관련이 있는 선지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번은 아니죠. 흐르쇼프가 평화 공존 정책을 추구하였다. 흐르쇼프는 이제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이 소련의 서기장이 된 인물이고요.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얘기는 1958년에 하긴 했습니다. 물론 흐르쇼프가 살아 있었을 때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지 평화 공존에 대한 얘기는 사실 털끝만큼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 평화 공존 정책의 이제 기조가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탕트, 그러니까 그 냉전 완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제 공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58년의 일이니까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항에서 이제 내용과 선지를 반드시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9번 문항 보겠습니다. 39.6% 정도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가 황제는 로마 제국이 통합과 분열을 거듭한 혼란기, 뭐 때문에 로마 제국이 통합이 되고 분열을 했나 보죠. 그래서 혼란기에 등장한 황제였고요. 말렌티니아누스 2세라는 황제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동로마 지역을, 말렌티니아누스 2세는 서로마 지역을 통치했다. 말렌티니아누스 2세가 야심적인 장군에 의해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옹립되니까 그는 서로마 지역으로 진군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단독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 지역을 물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영구히 분열되었다. 자,
로마 제국이 통합과 분열을 거듭한 혼란기, 즉 이제 뭐 각지에 뭐 정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명의 막 황제가 통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 이제 상황. 거기다가 같이 뭐 지들끼리 전쟁을 했다가 이제 뭐 풀어놨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합쳤다가 말았다가 이러고 있었던 이 혼란기죠.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잠깐 동안 이 동로마 서로마 지역을 합쳐서 이제 통치를 했던 황제가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일단은 봅시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악티움 해전 이제 기원전 31년에 일어났고요. 승리한 것은 옥타비아누스였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권력을 잡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 자신은 이제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속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곡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 사용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업적은 이제 로마의 제정을 시작하게 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나타리는 이 제정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테오도시우스에 대한 설명은 아니니까 일단 1번 선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380년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정답인데 크리스트교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로마로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황제들이 이 크리스트교를 아주 빡세게 박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313년에 이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되죠. 믿어도 좋아, 믿어도 돼 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국교화, 이것만 믿어, 딴 거 믿지 말고 이것만 믿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호르텐시우스법이 뭐냐? 이 호르텐시우스법은요, 이제 이 평민회의 결정이 이제 원로원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 즉 원로원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유한 권한인 위토권, 그러니까 너 싫어, 꺼져, 안 돼. 라고 하는 이제 거부권이 있었는데 평민회의 의결은 원로원이 거부권을 행사함과 관계없이 이제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호르텐시우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텐시우스법은요 기원전 287년에 이제 제정이 된 법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요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뭐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12표법 이거는 그 내용들과 함께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랑 5번이랑 그 똑같이 이 오답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으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콘스탄티누스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혹은 콘스탄티누스 1세 330년이었고요.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의 사분할 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제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황제 혼자서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졌으니까는 이제 각지에 이제 메인 황제, 서브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메인 황제, 서브 황제 이렇게 한 명씩 두고서 같이 좀 나라를 다스려 가자, 행정적인 업무를 좀 분담을 하자 라고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사분할 통치를 시작한 게 29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로마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조금 특히 이제 제정에 이르러서는 이제 동로마랑 이렇게 분리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이제 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로마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빠짐없이 알아둬야지 지금 4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아까 말했던 이른바 준킬러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3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30.8% 정도의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여러 시대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경향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 어떤 국가들이 어떤 사건의 주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가의 사절이 나의 군주를 아련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절은 가, 군주는 나, 가, 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유럽의 정세를 논의하는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랑 나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네요.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봅시다. 가, 우리나라는 한때 교황청의 이전과 교황청 옮기는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위세가 상당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 양방향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경의 어느 쪽에는 이제 에스파냐가 있고 국경의 어느 쪽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있나 보죠. 그리고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나 보죠. 자, 이거 보고서 이제 가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바로 프랑스입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가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왜? 아비뇽 유수를 이제 시켜가지고 교황을 이제 따로 뽑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분열 사태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죠. 독일 사이에 있는 프랑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합스부르크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 어떤 나라인지 봅시다. 짐도 나도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로도스 섬, 헝가리 등을 정복을 하였다. 그런데 합스부르크 가문의 심장부인 빈의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자, 로도스 섬, 헝가리 등을 이제 정복하였습니다. 로도스 섬에는 무슨 기사단이 있었고, 이제 헝가리에도 이제 원래 세력이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넘어가고 나아가서 빈까지 점령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었다. 이 나라는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맞는 거를 이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공동의 적에 맞서 동맹을 맺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와 나가 이 기나긴 설명 끝에 이제 이 저기 어느 나라인지는 사실은 아주 잘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1525년에 이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요. 왜 맺었냐? 프랑스가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랑 대립을 하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조죠. 그래고 신성 로마 제국과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두고서 이제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이때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조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의 프랑스가 급한 대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1525년의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었다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요거에 그렇게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 자체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크림 전쟁에서 격돌하였다. 크림 전쟁, 이제 크리미아 반도를 두고서 일어난 전쟁이죠. 어디랑 어디랑 싸웠었죠? 이제 오스만,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러시아와 이제 싸웠었죠. 요것이 1853년 이제 말부터 대략 1854년부터 이제 이 나라들이 상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6년에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오스만이랑 프랑스랑 다 있네 해가지고 크림 전쟁을 골랐다가 지금 이제 틀렸죠. 왜냐면은 격돌한,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프랑스랑 영국, 오스트리아래, 프랑스랑 영국, 오스만 제국은 같은 나라, 같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림 전쟁에서 격돌한 것은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한 거 영국과 러시아였죠. 1907년에 이제 영러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은 남쪽, 러시아는 북쪽, 가운데는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남겨두자라고 이제 이 이란의 침략과 분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이런 이제 19세기 내내 계속되는 이 대립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이제 거문도 사건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건 영국 러시아 관계니까 답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3번 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대요. 왜 대립을 했을까? 편이 다르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편이 어떻게 됐길래?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편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렇게 편먹었죠. 지금 프랑스와 오스만이 대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이제 대립 관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제 일단은 뭐 그리스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스가 어디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었죠?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제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오스만이 지원을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에서 두 차례의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1차, 2차 모로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1906년과 1911년의 두 사건인데요. 요거 모두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문항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오답률 29.9% 정도였네요. 11번 문항,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잔으로 알려진 이 유물의 중앙에는 가 나라의 샤한샤는 이제 임금의 호칭, 군주의 호칭인데 주로 이제 이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이제 군주들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한샤의 호칭을 쓰는 페르시아는 두 개가 있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는데 어떤 페르시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호스로 1세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내적으로 조세제도와 군사제도를 개혁을 했고요.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수도가 크테시폰입니다. 요거 이제 힌트죠. 수도가 크테시폰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국의 황제, 인접국에 뭐가 있냐면은 유스티니아노스 황제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노스는 어디 황제? 동로마 황제.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억압한 가운데 아테네의 학교를 닫아버리니까 이를 피해온 학자들을 지원하여 학문 발달에 기여하였다.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 힌트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공이 돼가지고 이제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왕조니까 어떤 왕조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동로마와 대립을 하였고요. 수도가 크테시폰이고요. 그 다음에 샤한샤 페르시아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자, 그럼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봅시다.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다.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다. 맘루크 왕조 왜 멸망했죠?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랑 관련된 선지니까 요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가 건설된 배경을 분석한다. 카르타고에 이상하게 이제 오답 선지가 집중이 되었는데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통 1번 문제에 나와야 될 선지가 여기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에 4대 문명 묻는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요.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가 건설된 배경은 페니키아인들이 지어놓은 거였죠. 페니키아인들. 이제 뭐 장사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와 같은 상업 도시들을 건설을 했었고, 이제 이런 것이 페니키아인들의 특징이 되었었습니다. 3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한다. 계기를 파악한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모골 제국. 마라타 동맹은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무굴 제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영국군이 들어와서 이제 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라타 동맹은 이제 무굴 제국 즉 인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4번 선지에 오답이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찰관이 파견된 목적을 살펴본다. 즉 왕의 눈, 왕의 이제 뭐 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게 되고요. 선악의 대립을 교리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습니다. 이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이제 뭐 악신은 아리만이라고 하고 이제 선한 신이 또 있죠. 아후라마즈다죠. 그래서 아후라마즈다와 이제 아리만 이 대립을 하는 요 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 종교를 국교로 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조로아스터교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종교가 이제 이 시기에 창시가 되는데 마니교죠. 조라스트교는 국교가 되고 마니교는 창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것으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세계사 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응시자분이 있다면은 꼭 원하시는 이제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